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즘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그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8일째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뭐 이런 살벌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뭐 반북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거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특히 요새 뭐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상 70% 이상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되면서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또 586 집단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크를 찍은 거죠. 잔칫날입니다. 근데 이 잔칫날이 실은 제삿날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이 그 재미없는 백모 세뇌 탈출 꾸역꾸역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이제 코로나 잠깐 들여다보죠. 미국이 뭐 이 정도로만 죽으면은 다행입니다. 1000명 이하 가면 다행인데 이게 주말이라 이럴지 몰라요. 근데 뭐 이제 렘데시버가 이번 주 그러니까 전주 이번 주 초부터 이제 현장에 전달됐으니까 혹시 사망자 급감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지금 보면 증가가 한 2만 명 되는데 이 누적이 한 130만 명쯤 되니까 퇴원이 증가보다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상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증가가 2만 명쯤 되면 이게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일 정도의 결판이 나니까 한 이제 진행 중 환자 수가 한 40만쯤 가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100만인데 이 증가세가 이렇게 되면 40만에서 60만으로 진행 중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코마 상태죠. 지금 미국과 서유럽은 경제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유지가 된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제일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중국이 진행 중에 148명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맨 밑에 줄이죠. 148명. 우리가 진행 중이 100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국이 한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럼 이 14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전 세계를 다 깔아놓고 보면 홍콩이 진행 중이 82명이고요. 타이완이 진행 중이 68명입니다.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보다 진행 중 환자 수가 작은 나라는 전부 이름 없는 나라들입니다. 세계에서 24번째로 낮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중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울트라 슈퍼 청정국이라는 소리가 되죠. 이게 이제 사람 아주 꼭지 돌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기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용인 이태원 집단 감염인데 이거 박원순의 혹은 지자체장들의 그 직무유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광화문 집회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나이트클럽, 콜라텍 이런 데 다 금지시켜야 된다. 지금 교회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찬송하면 되고 또 띄엄띄엄 앉아서 찬송하면 된다 오히려. 또 교회 중에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 손소독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전신 소독 샤워기까지 그러니까 딱 부스에 딱 들어서면 쫙 소독이 되는 이런 것까지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한 10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 열 감지 카메라, 동영상 카메라.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열이 감지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걸 콜라텍이나 나이트클럽을 하면서 그대로 하게 하면서 유독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박원순이 뭐 GR을 했으니까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죠. 이제 손자가 외할머니한테 감염시키고 있고 이 조선일보가 이제야 그걸 뽑았는데
너희는 안 걸리지만 우리는 얼마. 그런데 제가 이 우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3월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청년층은 걸리더라도 이 마일드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노령층한테 가면 이게 치명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청년층이 이걸 안 걸리도록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게 춤은 좀 뒀다 추시고요. 나이트클럽도 좀 뒀다 가시고요. 정립해서 지금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치료 방식이 급속 진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그 바이러스와 인간 폐세포가 결합하는 부위, 이걸 뭐 S 프로틴과 S2 리셉터의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 결합 부위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그런 일을 해주고요. 이번에 이제 그 FDA 승인 나와서 지난주 초부터 배포 준비가 시작돼서 지난주 말에 실제로 배포가 됐어요. 이게 이제 FDA가 사용 승인을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이 산소 농도 94% 이하에만 우선 승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산소 농도가 떨어져야 승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참고로 이제 산소 농도가 95에서 100%면은 이게 정상입니다. 즉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면 바로 렘데시버를 쓰게 그런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산소 농도라는 건 무슨 포화 농도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 몇 프로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까지의 그 사용 승인이나 또 사용처를 보면 중증 환자의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험이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경증, 그러니까 영어로는 mild or moderately ill 환자에게 실험 중입니다. 지금 예비적인 그런 리포트들은 오히려 경증일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 의대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홍콩 의대는 이 세 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뭐 이름도 저도 잘 몰라요. 리토나비르, 그다음에 로파니비르, 그다음에 리바비린 뭐 이런 그 항바이러스제 세 개를 엮어 가지고 초기부터 투여해야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치료를 악화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초기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일본이 렘데시버를 사용 허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빨리 사용 허가하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 허가를 빨리 서둘러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을 서두르게 되니까 빨리 사용 허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효과적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 마비를 극복을 하고 빨리빨리 퇴원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 마비, 이코노믹 코마가 극복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중 투쟁의 주춧돌이 됩니다. 일단 경제가 빈사 상태로 코마 상태에 있는데 중국과 뭐 나를 세우냐 마냐 이거는 그 다음번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참고로 이제 중국이 4월 그 수출 성장률이 꽤 나왔어요. 4월이 뭐 4%인가 5%쯤 수출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1, 2, 3월 달에 수출이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수출이 1, 2월 달 합산한 게 10몇 프로 떨어졌고요. 3월도 엄청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잠깐 반짝 살아난 건데 많은 우리 신문에서는 그걸 주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수출 뭐 살아나 뭐 이렇게 중국을 빨아주는 어조로 하는데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면 그 신규 수출 주문이 없고 밀린 수출 주문에 대한 그 해소였다 그러고요. 특히 그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4월에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같이 증가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원료나 기계류의 수입이 같이 증가해 줘야 되는데 4월 달에 이런 수입이 10몇 프로, 그러니까 1, 2, 3월보다 더 떨어졌어요. 4월 수입 떨어진 폭이. 그래서 4월 수출 증가가, 중국의 4월 수출 증가가 저게 반짝 증가다. 바로 다시 꼬라박힐 거다. 이렇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전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드리지만 이번으로 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즉 다시 말하자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제조업 기지 1번지로서 가지고 있던 말하자면은 그 위상은 이제 시대가 끝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뭐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유럽과 서유럽이 각각. 되게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유럽, 서유럽이 비슷합니다. 1,000명에서 2,0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시대는, 즉 CCP, PLA의 시대는 끝났다. CCP, PLA 체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옹호 내지 보호를 받으면서 고속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문재인 586은 거의 잔칫날 받아놓은 것 같죠. 겉으로 보면 일단 총선을 대승을 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거국 민관조사단에 의해 증명하지 않는 한 상당수의 국민이 이거는 정부 자체가 도둑질에 의해서 일어난 정부야, 만들어진 정부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권력 정통성의 위기가 만성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좀 심장한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1,000만 명,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저거는 기본적으로 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급표 사태 빵 터지면 바로 국회 해산 요구 나와봐요. 문재인 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국회 해산 요구가 그냥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그러한 시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부정의 의혹이 없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나고야 말 일에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스프링보드라 그럴까요? 그 도약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를. 스프링을 조여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들리면 퍽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모나 백모선의 탈출은 기본적으로 뭐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참 눈물겹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분투를 하고 계신데 열렬히 응원합니다. 열렬히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우파 유튜버 혹은 담론가들 중에 부정 없었다라고 막 목매서 주장하시는 분들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 심지어 난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기겁을 했는데, 이게 부정이 이미 밝혀지면 내가 유튜버를 그만두겠다. 그 대신에 부정이 이미 밝혀지지 않으면 당신이 유튜버를 그만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일단 선관위가 그동안의 표, 그동안의 서버, 그동안의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결성, 인테그리티, 건드리지 않은 상태가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보존이 되었고 그게 전면 공개되고 그것이 거국적인 민간 조사단에 의해서 그 민관 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지고 그러지 않는 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법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고, 아니 봉인해서 보관했다 그러는데 가보면 뭐 삼립방 박스에 담겨 있고 누가 건드렸는지 어떻게 알아? 스스로 이 법의학적 증거의 효력성을 스스로 다 깨버렸잖아요. 선관위 자체가. 이 상태에서 부정의 증거가 안 나온다고 그게 부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발동의 불이 누구한테 떨어져 있는 거냐면 부정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나 당국이 거국적 민관조사단을 동원을 해서 부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기건은 그 김모 씨 같은 그 이른바 우파, 저는 우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버 같은 분은 조심하십시오. 내길 거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제. 선관위가 철저하게 봉인해서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해 왔고, 전제. 그러한 증거를 거국적 민관조사단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조건 아래서 부정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당신은 숟가락 내려놔. 유튜브 숟가락. 그때 부정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나는 내 숟가락 내려놓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정확히 표현하면 부정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당신이 숟가락 내려놓고 부정이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내 숟가락 내려놓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기하시라고. 내기할 때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인테그리티, 건드리지 않았음이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건드렸던 안 건드렸던 거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 김머식이라는 이른바 우파 유튜버 같은 사람 그 내기 걸었는데 당신한테 묻겠다고. 예를 들어서 성관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 성관이 하나에 CCTV 하나 그 보관장 보려면 얼마 지불해야 되는데 당신은 아나? 400만 원 듭니다. 거의. 즉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요. 또 접근한 그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혹은 그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인지도 스스로 봉인도 막 개판을 하고 삼립반 박스에 쓸어 담아놔서 뭐 신뢰가 안 가고 이런 상태에서 너 부정이 있었으면 증명해봐. 증명해봐. 그 부정이 있었다는 것 증명되면 내가 숟가락 내려놓을 텐데 증명 못하면 네가 숟가락 내려놔. 이게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냐고.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럼 뭐 출세하나? 그럼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이쁘게 봐줘? 그러면 조선중앙이 이쁘게 봐줘? 한심한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은 지지율 70%를 돌파했죠. 그러면 이게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추세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이게 너무 엄청난 일들이 터지고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이 아마 응답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침묵자들, 분노한 침묵자들. 두 번째로는 우한 코로나에 의해서 세계가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중심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굉장히 세요. 쿠오모, 그 뉴욕 주지사 쿠오모 같은 사람 그 개판이었는데 우한 코로나 이전에 뭐 20%인가 30%대 지지율에서 한때 70%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통당의 기존 체제, 조선중앙체제가 붕괴하고 아직 새로운 체제가 아직 등장을 안 하고 있다고. 이거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쏠림 현상을 심층 분석을 안 하고 조선일보 오늘 딱 기사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대구 경북도 미통당에 등 돌려 지지율 20%로 추락. 지금 조선일보는 거의 뭐 그 김대중 칼럼 뭐 이런 사람들 칼럼 통해 가지고 계속 미통당 지금 공격하고 미통당 해체하라. 원래 조선중앙이 미통당을 이제 장악을 해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삿바, 그 핸들이 깨졌거든요. 그 깨지니까 김종인 박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미통당이 이제 거의 불질러서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 탑니다. 조선일보한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말이 아마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응답하지 않는 분노층이 다져지고 있다고 봅니다. 응답하지 않는 분노층이 다져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미통당이 아직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못 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의 마수로부터 풀려난 거는 축하할 만한 일인데 마수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어디를 지향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미통당 지지율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고요. 이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제목 뽑아서 미통당 아예 불질러서 빠개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거의 정치 공작 신문이죠. 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문비어천가가 이제 아주 그냥 메아리 칩니다. 이광재는 문재인은 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건영, 이번에 아마 어제 구로 당선자죠.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했으니까 문재인 586 집단의 코어입니다. 윤건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문재인 연설에 대해서 문재인의 연설은 전 정부와 지적 수준이 다르다. 참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지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잔치상 받아놓은 거예요. 이제 잔칫날인 것 같아. 근데 이 잔칫날에 전혀 다른 문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꼽아볼게요. 우선 첫째, 미국과 서유럽의 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죠.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갈 겁니다. 뭐 트럼프가 급기야는 지금 미국의 그 우한 코로나 상황은 그러니까 이 진주만 이후의 최대의 공격이다. 이건 9.11보다 더 심한 공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당국을 겨냥했죠. 그래서 그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그건 바이러스야라고 또 말은 뺐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상치 않은 조짐이 한반도 인근에 미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인균 대표가 잘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저게 100대 정도밖에 없는 비완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저는 살벌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모가 수리 다 끝내고 이제 한반도 인근으로 뭐 3대인가 4대가 집결하고 있고요. 강습함. 강습함은 이제 짝퉁 항모죠. 항모와 강습함의 차이는 뭐냐면 항모는 그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요. 강습함은 수직 이착륙만 합니다. 그러니까 F-35 수직 이착륙기는 강습함에서 떴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강습함은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갑판에 이제 비행기들이 쫙 여러 대 서 있죠. 갑판을 클리어링 할 필요가 없죠. 그래 놓으니까 이 갑판 아래가 전부 저장 공간이 돼요. 이게 뭐 탄약을 저장하든 사람을 저장하든. 그래서 이 강습함이 좀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겉의 모양은 항모랑 같아요. 근데 이 갑판 위가 활주로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비행기가 쫙 앉아있고 비행기들이 전부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급 핵잠이죠. 이게 핵잠수함 중에 이제 오하이오급이 4대가 있는데요. 이 원래 핵잠은 22개, 오하이오급에 원래 이제 22개의 SLBM 큰 이제 그 직경이 굵은 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 쏘는 구덩이가 관이 22개가 있었는데 이 오하이오급들은 그걸 개조를 해서 한 관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 관 하나를 7개로 나눠서 7개의 작은 관을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그 작은 관에서 토마호크가 뜹니다. 그래서 오하이오급 핵잠은 한 잠수함 하나에 154발에 즉 구멍이 22개 곱하기 관이 22개 곱하기 각 관에 7개니까 7 하니까 154발의 토마호크를 날릴 수 있죠. 저게 이제 미국이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개가 여기 다 와 있으면 616발의 토마호크가 이제 말하자면 원산 앞바다 뭐 혹은 평양 앞바다에 바로 그냥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토마호크가 음속의 1배 조금 안 되거든요.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시속으로 치면은 한 음속의 1배면 1,200km 나올 겁니다. 3,340m 곱하기 3,600초 하니까 1,300km 시속. 근데 한 200km, 100km 바깥에 있으면 저게 5분이면은 그냥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타겟에. 물 밖으로 토마호크 뿅 튀어나와서 타겟 떨어진다 5분이라는 소리예요. 10분, 5분. 그래서 저거 무서운 무기들이 와 있어요. 또 보급선들, 탄약이나 뭐 이런 거 잔뜩 실은 보급선들이 이제 일본과 한국에 다 집결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군사력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계속해서 국방 예산이 지금 사상 최대를 찍고 있죠. 2020년 국방 예산이 이제 7,380억 불. 그리고 2021년 저거보다 좀 더 늘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 국방 예산이 다 어디에 쓰이고 있냐 상당 부분이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데 쓰여요. 보통 이제 이런 그 민감한 그 기기 종류들의 메인테넌스 비용이 구매 비용의 연 한 10% 차지합니다. 8에서 10%. 보통. 예,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기계 종류를 예를 들어서 1,000억어치를 샀다. 그러면 1,000억짜리 기계의 연간 메인테넌스 비용이 한 80억 정도 나가요. 근데 이놈의 부시 또 오바마 정부 때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게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그 파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를 안 한 거예요. 즉 유지보수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면 장부상에는 핵잠 몇 척 보유, 항모 몇 척 보유, 비행기 몇 대 보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 가동될 수 있는 거 몇 대야 그러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거의 가동률을 다 높여놓은 거예요. 전부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유지보수해가지고. 그래서 저게 벌써 이제 3년이 2017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한 정부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벌써 이제 2020년 이제 중간 넘어가고 있죠. 피스칼 이어는 쟤들은 10월에 시작하니까 5월이면은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저 집은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5월이면은 벌써 17, 18, 19, 20 그러니까 3년 반에 피스칼 이어가 넘어간 거예요. 그 저기 회계 연도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돈 써갖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놨다고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거의 모든 주요 장비들이 하시라도 떠서 때릴 수 있고 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리스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정부 대비해서 핵잠이 뭐 몇 척인데 몇 척 더 안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움직이지 못한 핵잠, 옛날에 움직이지 못했던 항공모함, 옛날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전략폭격기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미소 간의 대립이 냉전 대립이 심각해졌을 때 미소는 전쟁을 못하지만 서로 기싸움을 해서 땅 하고 진검승부를 하는 그 어깨 싸움이 한번 팍 있다고요. 그 이제 뜨거울 열자 열전으로 전환된 냉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Cold Hot War라 그러면 열전으로 전환된 냉전 그게 6.25입니다. 미소 간에 그러니까 6.25를 뭐 김일성이 일으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저기 모택동의 작품입니다. 모택동의 스탈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6.25라는 건 뭐냐면은 미소 간에 냉전 딱 들어가면서 둘이 대립을 하니까 대립을 하다가 상대방의 그 resolve 그러니까 각오 결기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선에. 왜 안 그러면 쭉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너 어느 정도까지 태울 수 있어? 너 어느 정도 결심이 서 있는 거야? 하고 하면 땅 부닥친다고 이게. 그게 1950년 6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똑같은 게 이번에 다시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이번엔 남침이나 북침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북한을 미국이 접수 평정하는 걸로. 즉 미중 간의 대립이 북한이란 지역을 두고 한번 땅 하고 부닥치게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죠.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무력 증강 노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남북 협력은 립 서비스뿐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의 그 가슴 속에는 동족을 해치고야 말 흉심이 흉악한 심보가 가득하다.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른 남조선 당국의 위선적 행위에 침을 뱉는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 입장에서 야, 제인아, 야, 586아, 너희 우리 편 좀 들어서 좀 미국이랑 좀 각 좀 세워라 그랬더니 안 하냐? 너희는 뭐 두 길 보기 하고 있는 놈들이냐 하고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럴 줄은 쟤들도 알고 있다고요. 이건 좀 더 다른 얘기예요. 뉘앙스가. 제가 오늘 그거를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천기누 소리인데요. 누구한테 이 말했더니 그거 한 보름 있다가 해. 보름 있다가 대충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람이 방정맞고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시중 장사하시는 분 용어로 백패치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베이징 라인은 북한이 갖고 있고요. 이 서울은 워싱턴 라인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그런 구도예요. 대한민국의 정부는 워싱턴과 가깝고
베이징과 가까운 건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평양 정부고 그런 구도거든요. 이 구도 자체가 원래는. 이거 DJ도 많이 못 깼어요. 왜냐면 DJ 때만 해도 저게 90년대니까 중국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예요. 이게. 그리고 노무현 때도 많이 못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 때 한미 FTA가 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586 집단에서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즉 대한민국 정부가 종중 내지 친중으로 확 붙어버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의 결과는 뭐예요? 586 집단이 중국의 적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따당한 거 아니에요? 백팬치 당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기껏해야 베이징한테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도 고생하고 너희도 같이 고생하잖아. 풍우동주 태풍 속에 같은 배를 탔잖아. 야, 참고 가만히 있어. 아 원조? 야 우리도 좀 어려워. 원조는 좀 없지. 그리고 원조가 잘못 줬다간 좀 미국이 길길이 날뛰어. 그냥 참고서 가. 결국 베이징이 평양에 보내는 메시지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 왜냐? 베이징은 지금 서울과 대한민국을 요리를 해서 딱 장악한다. 이 문재인 586 집단 내세워서. 거기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아 북한 저거 찐따 같은 애들 아 저거 사고나 좀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미치고 환장하죠. 원래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중소 쌍방에서 주체적으로 삥 뜯는다. 주체적 쌍방 삥 뜯기가 원래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소련은 91년 12월에 망했어요. 이제 삥 못 뜯네. 재주가 뛰어나서요. 망하는 해까지 삥 뜯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삥 못 뜯는 상태로 된 거예요. 중국도 놓친 거예요. 중국이랑 결합한 게 저기 자기들 쫄따구라고 생각했던 서울 것들이 결합한 거예요. 남로당의 후예들이. 박헌영의 후예들이. 저는 그래서 요새 종중이 더 센 것 같은데 종북보다는 종중이 더 센데 저는 요새 그 생각을 합니다. 이 586 집단이요. 제가 보기에는 베이징의 적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중앙은 뭐가 된 거냐. 구제도권 범털들. 김무성, 유승민, 김영호 뭐 이런 것들. 뭐가 된 거냐. 이건 중국의 서자가 됐네. 이것들도 다 친중이거든. 반중 발언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트럼프 잘하고 있다. 미중 전쟁 저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저거는 그 중국의 책임이 크다.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2달 가까이 저 은폐함으로써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한 건 중국 책임이다. 이런 발언 안 하잖아. 조선중앙. 유승민, 김무성 안 하잖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발언은 안 해요. 친중이에요. 친중. 그러니까 구제도권 범털은 중국의 서자가 된 거고요. 586 집단은 중국의 적장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평양은 뭐냐? 그냥 중국의 부담스러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당신이 된 거예요. 찐따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열받는 거죠. 야, 쟤들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옛날 우리 저기 원조 수령 김일성 수령부터 저기 저기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 김정은 동무까지 해서 우리가 그 통전부 통해서 다 키우고 다 지금 결사적으로 해서 키워놨는데 요것들이 홀랑 들어서 우리 백벤치 시키고 베이징에 갖다 붙어 야 이것들 너희들 뒤질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태로 가 있어요. 뒤질래 한다고 또 그 명단 저 미국이나 이런 데 제공 안 할 거라고요. 못 해요. 왜냐? 그거 제공하는 순간 중국에 가만 안 둘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양만 바짝바짝 올라서 이 행동과 말이 다른 위선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 소대가리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그 악만 쓰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586 집단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행동,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지렛대로 쓰는 것을 기대할 거라고요. 이 북한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반미 평화투쟁을
이 문재인 586 집단이 진행해 줄 것을 이제 기대하는, 즉 586 집단이 반미 평화 투쟁에 유사시에 우리 이 제국주의적 성격의 외국 군대에다가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군이 북한을 접수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통탄할 일이다. 빨리 물러나라. 거기도 주권을 가진 데다. 거기 동아시아의 균형을 깨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막 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중국은 기대하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을 거라고 이게. 저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조선중앙도 그 소리 하지 않을까 싶어.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군이 쫙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전이 00시 30분에 시작돼 갖고 이제 07시 00분이 되니까 벌써 진입이 쫙 시작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MBC, KBS, 뭐 조선중앙역에서 뭐라 그럴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간사하고 비열한 데가 있거든요. 야, 이거 판 지나갔으니까 문재인 586 이제 잊어버려. 거기서 나 저 사장도 시켜주고 거기서 주필도 시켜주고 보도국장 시켜줬지만 잊어버려. 이제부터는 문재인 586 공격하고 북한 자유해방이다. 이러고 쓸 거지. 아니면 웬 말이냐. 백이민족의 땅에 외세가 밀려 들어오는 게 웬 말이냐. 여기는 중립의 지대가 돼야 된다. 외세는 빨리 손 떼고 나가고 국제 다자간 협상의 틀에 의해서 중러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의 틀에서 북한 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쓸 건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반반이에요. 조선중앙이 그 시점에서, 특히 중앙은 그 시점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고 조선은 좀 더 영악하기 때문에 확 고무신 바꿔서 신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대됩니다. 김대중 주필이나 우리 강천성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들 그 상황이 오면 그걸 어떻게 쓰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의 이런 계산 속, 즉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한국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한을 하나의 주권체로서 이 다자 테이블 위에서 북한을 그 영세 중립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터뜨리는 그 총대를 메고 나올 거다. 문재인 586 집단과 그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언론들이 라는 것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구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도가 몽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요, 소설 잘 써요. 중국이 이제 지금 이 소설을 네 번째 소설이라 그러면 앞에 소설들 뭐 중국몽, 중국제조 2025 무슨 뭐 완벨트 완로드 1대1로 뭐 이것도 몽상이지만 최근 몽상만 한번 보자고요. 그런 큰 몽상들 말고 작은 몽상들 비교적. 중국이 테리고 그러니까 폭스콘이죠. 폭스콤.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의 하청업체로서 전 세계 전자제품 하청업체로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뭐 수십만 명의 그 직원이 있죠. 그래서 그 애플 아이폰의 생산과 컴퓨터 쪽 생산을 다 도리를 해서 먹고 있는. 그런데 거기 회장은 테리고라고 타이완 출신인데 중국 가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비호 아래 그렇게 급팽창한 회사예요. 이 테리고를 내세워서 대만을 주워 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타이완 선거였죠. 작년 3월에 테리고를 내세워서 국민당 후보 만들어 가지고 대만을 주워 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11월 선거에서 이제 그 참패했죠. 국민당이 참패하고 그 차이잉완 그러니까 이 독립지향적 그 민진당 정부가 그냥 이어졌죠. 그 다음에 우산혁명 그 캐릴람 그 행정장관 내세워서 홍콩의 우산혁명을 밟았지만 홍콩은 그 다음에 홍콩 그 9월인가 언젠가 그 홍콩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 70~80%가 홍콩 독립 성향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홍콩 사실상 상실했다고요. 요번에 홍콩이 아까도 보셨지만 홍콩이 저거 터졌을 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홍콩이 지금 그 진행 중에 82명밖에 안 돼요.
타이완 68명.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문재인이가 잘못해갖고 지금 우리가 폭발했다가 간신히 이제 컨트롤한 거예요. 그 이제 또 용인과 이태원 때문에 또 폭발할 소지가 있는데. 근데 홍콩 저렇게 된 게 왜냐면 홍콩이 닫아 걸었단 말이에요. 닫아 걸을 때 그냥 닫아 걸은 게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는 못 닫아 걸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폭탄 테러 났잖아요. 중국과 그 경계 봉쇄 안 하면은 폭동 일으키겠다. 홍콩 사람들은 사스, 메르스 때 당해봐가지고 저게 중국서부터 오면 무조건 중국이랑 닫아 걸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홍콩 거의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그것도 이제 실패한 거죠. 그다음 미국 대선 올해 미국 대선 저는 이거 중국 쪽 그 구도였다고 보는데 이 블룸버그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흥행 효과를 100% 올리려고 그랬죠. 근데 블룸버그가 그런 흥행 효과를 못 일으켰죠.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그냥 맥없이 모아지고 말았잖아요. 저 슬리피 바이든인데 슬리피 조.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본세도 그렇고 그 전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 흥행부터 했어야 되는데 흥행이 이번에 성립을 안 해버렸어요. 흥행이 조기에 종결돼 버렸다고요. 블룸버그가 저게 흥행 그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 흥행 다크호스였거든요. 저는 적어도 중국의 그 구상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중국에 쓴 소설, 최근에 쓴 소설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중국 제조 2025니 뭐 1대1론이 뭐 이런 것들 큰 프로젝트들은 저는 당연히 다 다 깨진 거고 중국몽이니까 다 깨진 거고 작년에 있었던 일, 작년부터 있었던 일, 홍콩 주소 먹으려고 그러다가 홍콩 놓친 거, 타이완 주소 먹으려고 그러다가 타이완 놓친 거, 미국 대선에 민주당 쪽에서 거대 흥행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그 실패한 거. 그러니까 중국이 뭘 이렇게 디자인한 게 다 깨졌어요. 하다못해 지금 사하라 이남에서 1,000만 명 이상 죽어나갈 거라고요. 근데 사하라 이남이 거의 중국의 반식민지화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하라 이남 저기 이제 흑인 국가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반중 그 정서가 보통이 아니게 된다고요. 반중 정서 1,000만 명이면은 거의 뭐 제가 인구는 잘 모르지만 거의 100명에 한 명, 뭐 50명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가?